자, 시작해 볼게요. EBS 국어 독해의 원리 고전시가 편 52페이지입니다. 문학의 역사에 대해 배울 때는 우리가 먼저 갈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공무도화가는요, 갈래가 고대가요예요. 고대가요는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갈래입니다. 고대래. 언제겠어? 공무도화가는요, 배경이 고조선이에요. 근데 고조선 때는 한글이 없었잖아요. 한글이 없었으니까 이 문학이, 여기 한자 보이시죠? 원래 한자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자로 썼다가 한국어로 번역했다라고 해서 한역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낯선 개념을 외우실 때는 한자로 썼는데 한글로 번역한 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자 자체의 뜻을 짚어가면서 외우시면 암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세 번째 특징이 서정시라는 겁니다. 이 서정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화자의 정서가 이 작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는 만약에 공무도화를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 그럼 이게 서정시다 라고 외웠어. 이걸로 끝이 아니죠. 뭘 알아야 돼요? 선지에서 반대말로 나올 수 있는 문학 개념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말이 바로 자, 집단무가. 집단무가라고 합니다. 이 무는요 뭐냐면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춤무, 이게 사실 춤무자예요. 춤. 그리고 얘가 노래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춤과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적인 무가로는 대표적인 작품이 해가, 구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3번이 구지가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집단 무가는요, 특징이 뭐냐면 한 명의 화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서가 없거든요. 근데 바라는 게 뭐 임금님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하늘한테 뭐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무가의 특징은요,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집단적인 거고, 개인이 없다, 그러니까 집단적, 개인적 어떤 작가 이름이나 화자가 없다, 그러니까 집단적. 그리고 이 작품의 창작의 목적이 뭐야? 주술,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정시라는 건요, 개인의 정서를 담았다는 거예요. 목적성이 없어요. 이 서정시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공무도화가의 의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품의 의의를 볼 때 이 공무도화가는요, 일단 이거부터 봐야지. 현전하는. 자, 현전한다는 얘기는요, 현재 전해진다 이 뜻이에요. 현재 전해진다. 현전하는 가요 중에 제일 오래됐어. 첫 번째로 1번 오래됨. 얘가 의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그 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게 문학의 역사에서 원래는 집단가요, 다 함께 우가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한 개인이 나의 마음, 슬퍼, 남편 죽었어, 너무 슬퍼,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다. 넘어가는 시기를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날과, 그리고 길도,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해서 과도기적 작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의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시를 배울 때요, 항상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라는 건 주제잖아요, 주제. 그리고 형식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운율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네 줄, 10줄 뭐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요, 내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만 이 작품이 뭐냐면,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슬픔에 대해서 다룬 시인데, 얘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죠. 님과 헤어져서 슬퍼. 그거를 문학에서 어렵게 정한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한 먹었다 그러죠? 한스럽다. 그 그리고 이 정은요, 초코파이 정, 마음. 사랑했던 사람을 잃으니까 어떻게 너무 한탄스러워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공무도화가는요, 이별의 정한, 이걸 우리가 전통적인 정서다 라고 해요. K한 아시죠? 유명하잖아. 우리나라 문화에서 한이 중요한데 이 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통적 정서인 이 한이란 주제가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백제가요, 정읍사, 그쵸? 달하,
도피곰 도다샤 네 뒤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고려가요. 가시리 있고 그죠? 그리고 서경벌곡 여기 밑에 나오네. 서경벌곡. 물론 이게 이별의 정화를 다루는 게 한도 끝도 없는데 자 예고 백제다 가시리 서경벌곡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현대시까지 가. 자 김소월 아시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외부 지문 연결해서 나올 수 있어요. 정읍사 가시리 서경벌곡 진달래꽃 이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별의 정원의 주제인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K-팝도 그렇겠지만 다 이미 헤어졌죠. 자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요. 한시는요 형식적 측면에서 뭐 너무 자세하게 볼 거는 없고 이게 지금 네 줄이죠. 1, 2, 3, 4 네 줄이지. 그러면 얘가 기, 스, 전, 결 많이 들어봤지? 이걸 몇 단 구성? 네 줄이죠. 4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안 외워도 보면 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한자랑 같이 나오거든요. 네 줄이다. 그러면 얘랑 뭐를 헷갈리면 안 되냐면 고려가요 있죠. 가시리는요 3단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말 잘못됐다. 가시리 말고 향가가 3단 구성이에요. 식구체 향가가 글씨가 기서결 3단 구성이에요. 얘랑 헷갈리면 안 돼. 그렇겠죠? 자 봅시다. 이거 네 줄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갈래와 의 시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눠서 봤을 때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의식이 현대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시죠? 항상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너무 중요하지. 이게 뭐라고? 최초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다. 서정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집단가요에서 개인적인 서정시 이걸 빼먹어. 개인적인 서정시 집단가요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단계의 작품이다. 우리가 이런 갈래를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작품을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요. 자 공무도하가라는 뜻은 여기서 이 공무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공무도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공무도하를 붙여서 노래가짜. 이 노래가짜예요. 이건 작가가 있죠? 백수광부의 아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배경 설화가 있는데요. 이 설화가 해동역사라는 책에서 전해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자 배경 설화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광리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조선 때 이 사람이 뱃사공이에요.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배를 이제 뭐 정리하는데 일하려고 이 사람이 누구를 봤냐면 백수광부를 봤어요. 이 백수광부라는 얘기는요. 한자어가 흰백자고요. 수가 머리 숫자예요. 머리가 흰 사람. 나이가 좀 있으셔. 머리도 또 길어. 또 옛날 사람들 길잖아요. 뭐라 했어? 백수광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든 채. 그러니까 술 한잔 했지 또. 이 광부가 미칠 광자죠. 미친 남편. 그러니까 하얀 색깔 머리가 기다란 미친 남편 백수광부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우리 시를 시각화해줘야 돼요. 시의 내용을 솔직히 외워야 되잖아. 여기 앞으로 만나는 모든 작품 다 알아야 돼요. 공무도 하가 백수광부의 아내 탁 나와야 되니까 이 강이 있었어. 넓은 강이 있었는데 머리가 긴 미친 사람 미친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술병도 들고 강에 들어가는 거야. 안돼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본 아내가 있어. 자, 이 아내가 안 돼요 하고 만류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만류합니다. 근데 얘 미친놈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너죠? 임은 그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죠? 끝내 물을 건너시네. 자, 물을 누가 건넜어? 백수광부가 건넜다. 그러니까 여기 백수광부예요. 백수광부가 님을 건너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때부터 죽겠죠? 어떻게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죽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가시님, 죽은님, 백수광부, 가시님을 어이할 꼭 이러죠? 그럼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 그죠? 우리가 이거를 문학에서 뭐라 그래요? 화자의 태도가 어떻다? 체념적이다.
뭐 나도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면 체념적이지 않겠지만 어이할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리법이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념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이제 이별했을 때 체념 그냥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흔한 정서죠. 대부분 여자들이 좀 순종적이고 그래서 체념적인 화자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자 다시 시랑 연결해 볼까? 자 그러면 이 아내가 이 백수강부를 만류했죠? 근데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할꼬? 라고 자 아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 이 시는요 서술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 뭐 했어? 첫 번째 줄에서 만류했다. 두 번째 줄에서 근데 님을 걸고 건넜지? 그래서 님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체념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지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했냐면 따라 죽었어요. 와이프가 이 백수강부가 강에 빠져 죽으니까 자기도 다 들어가서 따라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배경이 강이었죠? 이제 광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광리자고에게는 예쁜 와이프가 있었는데 와이프 이름이 여옥이에요. 여옥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여보 내가 오늘 일하러 갔었는데 백수강부가 술 먹다가 물에 빠지더라고. 근데 갑자기 아내가 막 가지 말라고 막 말렸는데도 물에 빠지니까 노래를 부르더니 그 노래 다 끝나더니 따라 죽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옥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여기 악기를 잘 탔어요. 악기 이름이 공후예요. 약간 해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을 하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광리자고가 들었다고 하는 백수광부의 아내가 불렀다고 하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를 그대로 따라서 자기가 불렀어요. 그 노래를 제목을 공후인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적겠죠? 공무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공무인의 내용은요 사실 공무도화가랑 똑같아요. 백수강부의 아내가 공무도화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백수강부를 따라서 죽었죠? 그 노래를 그대로 자기가 공후를 연주하면서 부른 게 공무인이에요. 그럼 이거 주어 헷갈리면 안 돼요. 공무인을 만든 거는 여옥이다. 그럼 공무도화가를 만든 건 누구야? 백수강부의 아내인 거예요. 광리자고가 만든 건 더더욱 아니에요. 광리자고는 그냥 목격자예요. 목격자. 자, 이게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설명은 우리가 여기서 이 물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시는 소재라고 하잖아. 소재. 그러면 이 소재를 보실 때 이 물 있죠. 이별의 원인, 님을 죽게 만든 원인. 여기 봐봐요. 여기 중요한 재질인 물은요 직접적인 원인이야 이별 또는 단절의 이미지를 가진다. 자, 얘는 물이랑 물과 물을 연결한다는 거지. 여기 석영별거 봐봐요. 또 대동강 넓은지 모르냐 하면서 대동강을 지나가면 님이 나랑 이별을 하는 거예요. 대동강 평양에 있죠. 그래서 대동강도 역시 이별과 단절의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문학 개념을 뭘 이해해야 되냐면 상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징. 자, 상징은요 비유랑 다릅니다. 상징과 비유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학 개념어를 공부를 할 때는 폴더 정리를 잘해야 된다. 폴더 하나씩 만들게요. 상징 그리고 비유. 비유는요 정의가 뭐냐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이 두 개의 관계가 눈에 보여야 돼. 여러분 예쁜 눈에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여야 돼. 자, 그럼 비유법 폴더 만들고 클릭. 거기서 세부 폴더 1번 만듭니다. 지규법. 지규법 알죠?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인양. 눈에 완전 보이죠? 사과 같은 여러분 얼굴. 그럼 여러분 얼굴은 사과라는 거지. 자, 그리고 얘는 이 직은요 직접 비유한다는 거야. 직접 비유한다. 이번에 은유법. 은근히 비유한다. 이거는 여러분 A는 B다 이렇게 알고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어. 그럼 내 마음이 호수구나. 그대 노저오. 그럼 그대 노저어서 누구한테 오라는 거야?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법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안다고요. 이거는 살짝 모를 수도 있다. 아직도 못 외운 친구들 빨리 외워요. 대유법. 대신 비유한다. 대유법은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근데 대유법은 항목이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이거 이름 하나하나까지 뭐 제유법, 환유법 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요즘 그냥 다 대유법을 하니까. 자, 3-1 들어간다. 대유법의 세부 종류. 얘는 리터럴리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요 강산을 좋아해요. 그러면 강산은 강이랑 산이지. 그럼 쌤은 강이랑 산만 좋아하고 호수를 너무너무 싫어할까? 난 바다는 너무 싫어. 아니죠? 쌤은 강산 좋아한다는 뭐 좋아한다는 얘기야? 자연을 좋아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연하라고 하죠. 노을이랑 우리 연하고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하고질 할 때 이 연하도 결국은 뭘 표현한다? 자연을 표현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생님 주말에 이사하니까 와서 손 좀 빌려줘 이래요. 그럼 손만 잘라서 오면 되나? 안 되지. 여러분 몸 다 갖고 와야 되지. 손을 빌려줘. 그럼 뭐야? 사실 몸뚱아리 다 빌려줘 이 뜻이죠. 자, 강산, 손 이거 다 뭐예요? 전체의 이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백두에서 한라까지 신동엽 시에 나오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껍데기는 가라 뭐 이래. 그러면 백두산, 한라산, 북쪽과 남쪽 느낌 오죠? 뭘 뜻해? 한반도를 뜻한다. 그래서 이 대유법의 첫 번째 유형은요, 정말 리터럴리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산이 좋아 라고 하면 사실은 나는 자연이 좋아 이 뜻이라는 거지. 그러면 3-2는 뭐냐면 얘는요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바비 인형,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얼굴이 너무 바비 인형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건가요? 아니어야 될 텐데 사실은 무슨 뜻이야? 여러분이 미인이란 뜻이에요. 미인하면 대표적인 유형이 바비 인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시를 써왔어. 그럼 쌤이 뭐야 너 완전 이태백이냐 천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태백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 사람 별명이 뭐야? 시선, 시의 신선, 시선이라고 그러죠. 이태백, 이백, 신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태백 줄여서 이백이라고도 해요. 이태백, 이시선이라고 하면 여러분 뛰어난 작가라는 거지. 여러분이 축구를 잘해.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어? 손흥민이라고 하겠지. 손흥민. 그럼 손흥민은 최고의 축구 선수란 얘기지. 자,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대신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유법 이렇게 세부적으로 3-1, 3-2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3-1의 대표적인 예, 강산, 그래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거.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표현하는 3-2 유형, 이게 바로 바비 인형, 이태백, 뭐 손흥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비유는 이렇게 유자로 끝이 나네요. 그러면 비유법은 원관용과 보조관용의 관계가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강산도 자연의 일부니까 관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걸 바로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징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념에 대한 유형 분리를 해야 돼요. 상징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2개가 있어. 그리고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엄청 어려운 부분이 3번 유형이 있다. 볼게요. 1번은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원형적 상징, 인류의 원형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뭐 건국 신화나 전 세계의 신화들을 보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막 다 홍수가 난대. 홍수가 나서 막 다 그냥 사람이 죽고 막 이런데, 그때 물 뭐야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멸 먼저 할까? 왜냐면 이번 작품이 소멸이야. 그죠? 물, 나쁜 거, 이별의 원인, 님이 거기서 죽었어. 다 죽여, 파괴, 소멸. 안 좋은 거죠? 물은요, 양면적이에요. 소멸적인 부분도 있고 생성도 있어요. 실제로 생명이 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에서 막 그 세례 받잖아. 그죠? 기독교에서 막 물로 세례 받고 성수 만들고 이런 게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힘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물은요, 양면적입니다. 소멸과 파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뜻도 있고 생성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형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얘는 인류적이야. 그래서 이 물은 소멸, 생성 2가지 양면적인 특징이 있고,
불 있죠. 불은요 그냥 다 나빠. 얘 소멸이야 소멸. 그죠? 불 태울 거야 이러면 파괴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원형적인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죠. 1번 여기 물. 공무도가의 물은 뭐예요? 상징의 1번 유형 원형적 상징입니다. 우리가 왜 막 그 지옥으로 갈 때도 강을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요 이별과 단절, 그죠? 이별과 단절, 소멸, 파괴, 나쁜 거, 이걸 원형적 상징이 쓰였다. 자, 두 번째는요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습은요 문화란 뜻이야.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열공하는데 이제 막 전교 1등 하고 싶어. 기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밤 집에 가서 집을 다 빨간색으로 칠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 병원 데려가겠죠. 걱정돼가지고. 그러면 이 빨간색 집을 다 빨간색으로 칠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믿는 문화도 있어요. 중국은 빨간색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빨간 색깔 집에 있으면 뭔가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중국을 잘 모르지만. 그런 걸 바로 관습적 상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라색 있죠. 보라색. 이거 그 방탄 아미 그 색 말고 이 보라색은요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상징이야? 죽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소나기에서 소녀의 그 옷에 스웨터인가? 거기에 이제 막 보라색깔 물이 든다고요. 그게 암시래. 복선이래. 소녀가 죽을 거라는 암시이자 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색은 죽음의 색입니다. 왜? 우리 무덤 있잖아. 무덤. 이 무덤가에 그렇게 도라지 꽃이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도라지 검색해보세요. 완전 보라색입니다. 도라지 꽃이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덤가에 많았다고. 그래서 도라지 꽃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 곧 죽겠는데?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데 그 느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다는 거야. 보라색이 죽음의 색이다. 그리고 백의민족이라고 그러죠. 백의민족. 무슨 뜻이에요? 하얀 색깔 의복을 입은 민족이 있어. 누구 민족이야? 우리 한국인입니다. 백의민족은요 조선 사람을 뜻해요.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서양 사람들이 묘사를 해둔 게 있거든요. 백의민족이 좀 순수하잖아. 하얀색 순수. 우리나라 순수해.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하얀색 옷을 입었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얀 옷을 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백의민족 하면 누구라고?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습적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라색이 죽음의 색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습적이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뭐야? 클리셰예요. 뻔한 말. 관습적 표현. 관습적 표현을 쓴다. 남들 다 하는 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칭찬할 때 사과 같은 여러분 얼굴, 앵두 같은 입술, 우유 같은 피부. 남들이 다 하는 말, 뻔한 말, 딱히 문학적이진 않아요. 대신에 이해가 빠를 수는 있지. 그죠? 여러분한테 원형적 상징이나 관습적 상징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개념과 배경 지식을 암기해 두신다면 이 상징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새롭진 않지만 클리셰지만 이게 어렵지. 3번. 개인적 상징입니다. 개인적 상징은요, 작가가 혼자 낯설게 하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지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볼펜 같아요 라고 하는 거야. 볼펜, 이 볼펜 뭐야? 여러분 하실 거죠? 뭐야? 그게 바로 상징 중에서 개인적 상징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서술어를 통해서 이 작가가 사실은 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나의 사랑은 볼펜 같아. 왜 계속 나와? 이러는 거예요. 연속성, 끝나지 않아. 잉크가 계속 나와. 오래오래가. 내 사랑은 너무너무 많아. 사랑이 커 라는 뜻이겠죠. 이게 바로 개인적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 상징은요, 혼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중심으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이 원형적 상징이나 관습적인 상징에서 반대되는 상징을 써도 개인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쌤이 원형적 상징에서 안 좋은 뜻이라 그랬지. 소멸, 파괴. 그러면 어떤 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불을 좋게 표현해. 불이 최고야. 불이 긍정적인 시어야. 그러면 개인적 상징인 겁니다. 그러면 원형적 상징에 반대가 되는 상징을 써서 작가만의 그 세계를 구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외우자. 상징의 정의는 뭐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글로 보이지 않아요. 자, 상징은 종류가 3개. 1번 원형적 상징, 2번 관습적 상징, 3번 개인적 상징이 있다. 원형적 상징은 인류 공통, 관습적 상징은 나라마다 달라요. 개인적 상징은 작가 혼자만 생각했어. 파악하기 어려워요. 개인적 상징을 잘 파악해야 된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상징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상징을 보면 새롭잖아. 그죠? 그래서 개인적 상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시끄러운 지우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말할게요. 이 물 있죠? 이 물은요, 좀 이중적이거든요. 왜냐면 이 모든 작품은 그렇지만 해석의 영역이 있어. 이거는 보기를 보셔야 되는데, 혹시 내신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 물은요, 여기서는 이제 단절과 이별, 그래서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지. 근데 이 물 자체를, 이 첫 번째 물 있잖아요. 물을 건너지 뭐, 이 물을 되게 뭔가 사랑의 풍만함, 큰 사랑, 충만한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건너면 더 슬픈 거야. 나의 충만한 사랑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득한 강, 나의 충만한 사랑을 건너서 그 다른 세계,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은요, 나의 충만한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임을 죽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하필이면 그 물에서 죽니?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떻게 돼? 시상이 폭발해. 이 폭발한다는 건 뭐라고 표현해요? 시상이 집약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상이 집약돼. 다른 말로 뭐야? 감정이 최고조로 간다. 최고조. 클라이맥스. 여기 맥스. 야, 죽었으니까. 가시님을 어이없고 이미 죽어버렸네. 지금 죽고 있는 게 아니요. 왜? 돌아가시니 원인과 결과. 죽었으니까 가셨어. 그죠? 가시님을 어이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의 이 슬픔과 어떤 체념, 심지어 원망도 되겠죠. 그래서 이 슬픔이 집약된 이별의 정안을 다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의 서정시 공무도화가 편입니다. 이렇게 공무도화가 마치고 우리 두 번째 작품으로 황조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